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42살의 여성입니다. 교사에게 이유는 직업의 특성상 아주 불명예스러운 꼬리표죠. 특히 여성에게는 더해서 저는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의 파렴치한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어요.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면 남자든 여자든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가정을 유지시켜주는 기본을 무시하고 저를 몇 년 동안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더러운 짓거리를 다 알고 있으면서 남편과 합세해서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3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바보처럼 당한 걸 떠올리면 아직도 치가 떨릴 정도로 분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친구에게 어이없는 배신을 당하고 돌아온 여성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장래희망은 어릴 때부터 교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교사를 꿈꾸는데 큰 영향을 미친 분이 계셨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언제나 선생님이었고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 중에서도 6학년 때 만난 선생님은 아주 특별했어요. 반 아이들 모두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애정을 듬뿍 쏟는 분이셨죠. 그날 선생님은 제게 교무실에 가서 놓고 온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셨습니다. 저는 바로 달려가서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교실에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겁이 덜컥 나서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불이 확 켜지면서 케이크를 든 선생님과 반 친구들이 뒷문으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어요. 자, 모두 축하 노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영이. 얘들아, 정말 고마워. 선생님, 진짜 감사해요. 평생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 선물 받은 저는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죠. 제 결심은 중고등학교 때까지 변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고3 때 사범대학에 가겠다고 하자 부모님은 당연히 좋아하셨어요. 그래, 교사란 직업이 안정적이니까 잘 선택했다. 옆집 민수네 엄마가 그러는데 아직까지 교사가 1등 신부감이래. 엄마는 교사가 안정적이고 출산과 육아에 아주 유리해서 여자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셨죠. 시대가 변해서 저는 꼭 그런 것만 아니라고 여기며 남자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데 노력했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사범대학에 합격을 했고 같은 과 선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선배도 저를 좋아하는 눈치였는데 서로 눈치만 보면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제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었는데 여자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배가 얼른 마음을 열길 기다렸죠. 그러다가 A중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습니다. A중학교로 실습을 나가는 동기는 딱 3명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실습에서 중도하차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배와 제가 단둘이 실습을 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실습하면서 서로 모르는 것이나 고민을 나누다 보니 실습이 끝나기 이틀 전 선배가 집에 가려던 저를 부르더라고요. 은미야, 오늘 나랑 술 한잔 할래? 선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여. 교무부장한테 대들었다가 개박살 났거든. 그 자식은 꼭 나만 보면 그러더라. 이번엔 또 뭐라 그랬는데? 요 앞에 호프집 가서 이야기하자. 학교 근처 호프집으로 가서 술잔을 기울이며 선배가 쏟아내는 불평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교무부장은 아주 보수적이고 대학생 신분인 교생들에게 반말을 하면서 갑질을 해대는 질이 안 좋은 교사였어요. 아침마다 직원조회를 할 때도 교생들을 하나씩 불러서 트집을 잡았고 어떤 때는 교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면 양해도 구하지 않고 교실 밖으로 불러냈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주는 게 일상이라서 교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저도 복도를 지나가다가 교무부장에게 걸려서 다짜고짜 폭언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야, 거기 너 대학에서 도대체 뭘 배웠어? 교사가 자신감 있는 목소리랑 열정적인 태도로 수업을 해야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흐느적거린 꼴이라니. 학생들을 휘어잡을 수 있게 크게 말하란 말이야. 알겠어?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교무부장이 일부러 교생들을 깔아뭉개서 자기 지위를 과시하는 걸 알고 있어서 조언을 주의 깊게 듣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말로만 듣던 갑질을 당하니까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더군요. 교무부장은 선배에게도 갑질을 부렸어요. 그날도 선배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문이 열리더니 교무부장이 선배에게 복도로 나오라는 손짓을 했다는 거예요. 선배가 모른 척하고 계속 수업을 하자 열이 받은 교무부장이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야, 거기 너! 내 말 안 들려? 당장 나오라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은 제 수업 시간입니다. 방해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뭐? 참, 성질이 더러운 교무부장이라도 학생들 앞에서 차마 욕은 하지 못하고 무안을 당하고 가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가자 교무부장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선배에게 막말과 인격적인 모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선배는 전부터 교사라는 직업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는데 교무부장에게 질리도록 당한 뒤로 진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나 교사 되는 건 다시 생각해 보려고. 실제로 학교에 나와서 보니까 나랑 교사는 안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선배. 이 학교가 이상한 거라니까? 세상에 저런 교무부장이 어딨어? 다른 학교도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곳에 버틸 자신이 없어. 모르겠다. 오늘 그냥 술이나 마시자. 선배는 엉망으로 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저도 그만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순간 기억을 잃고 말았어요. 숙박업소에는 도대체 언제 온 건지 알 수 없어서 얼른 옷을 입고 선배를 깨웠습니다. 선배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랐는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효정아, 미안해. 내가 왜 그랬지?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무슨 짓 한 건 아니지? 일부러 너랑 자려고 술 먹자 한 건 아니고 나도 너한테 호감이 있어서.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선배가 먹인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은 건데. 나도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러지 말고 해장하면서 이야기하자. 저도 선배를 좋아하고 있었고 선배와 교제하면 어떨까 많이 상상해봐서 기분 나쁘진 않았어요. 선배와 숙박업소 근처에 있는 국밥집에 들어가서 해장을 한 뒤 진지하게 만나보자는 이야기를 했죠. 선배와 연애하면서 저는 임용고시 준비를, 선배는 취직 준비를 하면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부터 선배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말도 놓고 편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무난하게 임용고시를 치르고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선배가 운영하는 벤처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었죠. 당장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앞으로 전망은 아주 밝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돈벌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 오빠 정도 실력이면 임용고시는 충분히 통과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오빠가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일이니 두말하지 않고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2년 정도가 흘렀어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오빠에게 큰 흠이 있지도 않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결혼 이야기도 슬슬 꺼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빠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니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우선 급한 대로 내가 아파트 하나 장만해놨다. 평수가 작지만 둘이 살긴 괜찮을 거야. 부지런히 돈 모아서 애 생기면 큰 집으로 옮겨. 말은 이렇게 하셔도 표정만은 아주 떨떠름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시킨다는 듯한 느낌으로 말씀하셔서 저도 기분이 언짢아졌죠. 그래도 저희는 시댁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파트에서 제대로 지낸 날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지방에 있는 중학교로 발령이 나버려서 졸지에 주말부부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오빠와 함께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발령 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 가지면 육아도 문제가 될 텐데 자녀 계획을 좀 미뤄야 할까? 애 갖는 건 다시 생각해보자. 3년만 지나면 교원 정기 인사이동 때 다시 서울로 올 수 있을 거야. 그래, 우선은 애 만들기 전에 열심히 벌어서 돈이나 모으고 있게. 요즘은 애 없는 부부도 많이 있으니까요. 자녀 계획을 미루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재미있을 신혼에 생이별을 해야 하는 신세가 안타까웠지만
늘 붙어 있는 것보다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정이 더 생긴단 말이 있으니까요. 정신없이 지방으로 내려가 낯선 곳에서 적응하려고 노력했죠. 몇 달이 지나자 동네 지리도 다 파악하게 되었고 친하게 지내는 동료 여교사도 생겼어요. 이름은 한수정이란 수학교사였고 나이는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언니, 오늘 교무회의 할 때 학생부장이 교장한테 아양 떠는 거 봤지? 실실 웃으면서 얼마나 싸바싸바 하는데 정말 꼴 보기 싫더라. 학생부장 그러는 거 처음 보냐? 아니, 교장하고 나이도 동갑이라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 수정이와는 뒷담화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때 몰래 빠져나와서 마음에 안 드는 다른 교사들을 속이 후련해질 때까지 씹어댔죠. 처음에는 깍듯하게 존댓말하던 수정이도 저를 언니라고 불렀을 무렵에 남편 사촌 여동생의 친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로 더 친해져서 자매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이 들자마자 수정이가 서울에 있는 학교로 발령이 나버렸죠. 언니 어떡해? 서울에 가야 될 사람은 언니인데 내가 가게 됐네. 난 언니랑 학교 같이 다니고 싶은데. 괜찮아. 다음엔 내 차례 되겠지. 먼저 올라가서 자리 잡아놔. 오케이. 언니 서울에 오면 꼭 연락하기다. 얘는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언제 가는 건데? 그게 이번 달에 가게 됐어. 뭐? 이번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 오늘 퇴근하자마자 진탕 마시자. 수정이가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밤늦게까지 제가 자취라는 원룸에서 이별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수정이를 서울로 보내고 저 혼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죠. 아마 우리 오빠가 없으면 주말에도 처량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날도 주말이 되어서 오빠가 있는 집으로 올라갔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그 전하고는 집이 달라진 것 같았죠. 먼저 냄새부터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빠가 혼자 사는 집이라 주말마다 제가 와서 치우고 방향제를 뿌려도 남자 특유의 냄새가 풍겼거든요. 그런데 이젠 그런 냄새가 나지 않고 제가 쓰지 않는 향수와 방향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욕실 선반에서 여자들이 쓸만한 머리끈이 있어서 깜짝 놀랐죠. 흔히 곱창밴드라고 불리는 머리끈이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빠가 그걸 사용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빠에게 그 머리끈을 보여주면서 물었죠. 오빠, 이게 뭐야? 나 이런 머리끈 쓴 적이 없는데 이런 게 왜 있는 거야? 며칠 전에 정혜가 와서 자고 갔거든. 그때 두고 갔나 봐. 정혜는 남편의 사촌 여동생이었어요. 대전에 살지만 서울에 자주 올라왔고 그때마다 오빠에게 들러서 가끔씩 자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빠의 변명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정혜는 늘 먼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오빠 집에서 묵겠다고 말해주는 편이었거든요. 잠깐 오빠를 의심했지만 정혜가 깜빡하고 전화를 안 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일요일이 되어서 오랜만에 수정이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죠. 그런데 제 눈길을 끄는 게 하나 있었어요. 수정이가 하고 있는 연보라색 곱창밴드였는데요. 제가 집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머리끈이 넘쳐나는데 그걸로 수정이를 의심한다는 건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혼자 피식하고 웃고 말았는데요. 그래도 수정이와 함께 있는 내내 머리끈이 신경 쓰여서 물어보고 말았습니다. 수정아, 머리끈 어디서 샀어? 되게 예쁘다. 지하상가에서 샀어. 사실 이 디자인으로 사고 싶었는데 보라색이 없더라고. 우연히 보고 이거다 싶어서 샀지. 수정이는 저와 학교에 다닐 때부터 눈에 띌 정도로 보라색을 좋아했었어요. 옷, 가방, 액세서리는 물론 볼펜이나 수첩도 보라색만 고집할 정도였으니까요. 수정이가 저 몰래 이 집에 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아서 정혜에게 전화를 걸어볼 수밖에 없었죠. 여보세요? 정혜야, 혹시 지금 전화 가능하니? 어머 언니, 오랜만이야. 당연히 가능하지. 마침 너무 심심했는데 잘됐다. 무슨 일이야? 그러면 만나서 이야기할까? 내가 밥이랑 커피 사줄게. 좋지. 나 오늘 완전 프리해. 당장 서울로 고고싱 할게. 정혜를 만나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백화점에 들렀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시원한 백화점 안에서 아이 쇼핑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보라색 머리끈이 눈에 띄어서 정혜에게 사주겠다고 내밀어 보았어요. 정혜야, 이 머리끈 어때? 보라색이 예쁘네. 하나 사줄게. 아이, 언니, 난 보라색이 안 어울려. 저번에 보라색 샀다가 애들이 엄청 뭐라 해서 혼났어. 보라색 말고 노란색 사주면 안 돼? 정혜는 보라색이 아니라 노란색 곱창 밴드를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정혜한테 묻고 말았습니다. 정혜야, 혹시 너 나한테 말 안 하고 우리 집 온 적 있어? 어? 나 그런 적 없는데? 나 항상 갈 때마다 언니한테 말했잖아. 정혜 말을 듣고 나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여자를 재운 것도 모자라 저를 속이다뇨. 그래서 바로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지만 오빠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또 꺼내는 건데? 정혜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정혜 바꿔봐. 애꿎은 정혜한테 화풀이를 하려고 하길래 저는 됐다고 했죠. 제대로 된 증거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정혜와 헤어지고 오빠와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했죠. CCTV요? 무슨 일 있으셨길래 갑자기 물어보시는 거죠? 남편이 바람 피는 것 같아서 그래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곤란합니다. 주민이라고 다 공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경찰이 정식으로 요청했을 때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여자가 다녀간 흔적이 보여서 그래요. 비밀로 할 테니까 조금만 보여주세요. 네?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직원에게 사정하니까 망설이다가 제게 서류를 내밀더니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보기만 하셔야 합니다. 영상 휴대폰 같은 걸로 촬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영상을 증거로 쓰시려면 경찰의 허락을 받아오셔야 해요. 직원은 제가 말한 해당 날짜를 찾아서 엘리베이터 앞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시간이 오후쯤으로 빠르게 돌아가다가 엘리베이터 앞으로 한 여성이 다가오자 빠르게 감기를 멈추었죠.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보라색 밴드로 머리를 묶은 걸 보고 수정이가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정하며 CC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죠. 거울 앞에 선 여자가 고개를 든 순간 저는 집을 찾아온 여자가 수정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수정이는 주저없이 제 집이 있는 8층 버튼을 누르고 있더군요.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충격받은 모습 그대로 집으로 올라가 멍하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TV 선반 밑에 무언가가 반짝이더군요. 저게 뭔가 손을 넣어서 꺼내보니 보라색 머리핀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수정이의 것이었죠. 도대체 몇 번이나 이 집을 왔던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수정이의 흔적이 집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서 결판을 지으려고 수정이와 약속을 잡았는데요. 수정이 집 근처 카페로 가니 수정이가 뭣도 모르고 저를 반기더군요. 언니, 방학도 끝났고 주말도 아닌데 서울엔 웬일이야? 너한테 줄 게 있어서 휴가 내고 올라왔어. 나한테 줄 게 뭔데 휴가까지 냈다는 거야? 저는 머리핀과 밴드를 카페의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수정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지더군요. 너 보라색 좋아하잖아. 어떤 정신 나간 년이 내 집에 흘리고 갔더라? 네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 꼭 네가 흘리고 간 것 같아서 기분이 더럽더라고. 언니, 미안해. 오빠랑 나는 그냥 친구처럼 지내다가... 뭐? 친구처럼 지내? 난 너를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더러운 짓을 해?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수정이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습니다. 카페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보았죠. 하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 없었어요. 여기가 수정이 동네고 오히려 수정이를 이상한 눈빛으로 보길 원했어요. 수정이가 이 상황을 수치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오히려 어이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어요. 언젠간 들통이 날 거란 생각은 했어. 그 전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내가 한 발 늦었네. 그래, 내가 너무 일찍 알아버려서 미안하다. 네가 그만두기 전까지 바보같이 모르고 있어야 했는데 말이야. 그래놓고 나한텐 좋은 동생인 척 했던 거야? 언제부터 날 속인 건데? 제 고함 소리에 수정이는 한숨을 쉬더니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서울로 발령을 받아서 학교에 근무하면서 친구인 정혜를 만났는데 우연히 오빠가 합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술에 취해 자버렸는데 정혜가 비밀을 지켜주기로 한 거죠. 정혜가 그걸 비밀로 해주기로 했다고? 그게 말이 돼? 정말 친동생같이 생각한 아이인데 그걸 숨겨주다니. 이건 정말이지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저는 당장 정혜를 불러서 수정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혜도 사색이 되어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아니 언니,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내가 말하면 오빠가 이혼할까봐 그랬어. 그리고 난 그만 만나라고 했는데 수정이가 몰래 만난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오빠가 이혼할까봐 그랬다고? 그럼 나는 끝까지 내 친구랑 잔 놈이랑 지내라고 둔 거야? 너 진짜 못됐다. 어떻게 사람이 그러니? 난 억울해. 오빠랑 수정이가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맨날 전화했는데 나보고 어떻게 말하라는 거야. 정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흐느껴 울기만 했어요. 그래요. 정혜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라도 제 동생이나 오빠가 그랬으면 말 못했을 것 같아서 심호흡을 하면서 겨우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혜한테 어떻게 둘이서 만나게 된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단짝 친구였던 수정이가 서울로 오자 정혜는 바로 서울로 달려왔고 둘은 밤이 늦도록 술을 마시면서 쌓였던 회포를 풀었다고 해요. 그러다 술값이 너무 많이 나오자 정혜가 오빠를 부르겠다고 한 겁니다. 수정아, 우리 오빠 보고 술값 내달라고 할까? 오빠 지금 집에 혼자 있을 것 같은데. 그래? 나야 좋지. 오라고 해. 오빠가 술집 내준다고 하면 와인바도 같이 가자고 하자. 둘은 의기투합해서 혼자 있는 오빠를 불러냈고 오빠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정혜와 수정이 있는 술집으로 와서는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아, 우리 오빠가 술값 내준대. 와인바도 같이 가주겠대. 엄청 멋있지? 정혜야, 입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 해라. 맨날 배 나온 아저씨라고 타박만 하더니 왜 이래? 몰라서 물어. 비행기 태워줬으니 한턱 쏘라는 거지. 알았어. 오늘은 내가 다 쏠게. 정혜는 술에 취했지만 수정과 오빠가 여러 번 눈이 마주치고 묘한 분위기가 풍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까지 같이 술을 마셨고 수정이는 술에 취할수록 오빠에게 아양을 떨었다고 하죠. 정혜도 무척이나 취해 둘이 붙어있지 말라고 중얼거렸다고 하는데요.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택시 아니었고 택시 아저씨가 도착했으니 얼른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오빠가 전화를 해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너 오늘 수정이 만난 거 말하면 안 된다. 어제 한 짓 다 잊어버려야 돼. 뭐? 어제 한 짓? 정혜는 그제야 어제 일어난 일들을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수정이와 오빠가 기대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던 게 생각이 나 정혜가 펄쩍 뛰었다고 말해주었죠. 오빠 미쳤어? 설마 수정이랑 잔 건 아니지? 시끄러워. 자든 말든 말하지 말라고. 이혼당하면 네 탓인 줄 알아? 그러다 들키면 난 어쩌라고. 나더러 가정 파탄범이 되라는 말이야? 절대 안 돼. 안 들킬 자신 있어. 우리만 비밀 지키면 돼. 생각해봐. 마누라가 우리 만난 걸 어떻게 알겠어? 말이 된 소리래. 설마 언니 몰래 계속 만나려는 건 아니지? 어떻게 여동생 친구하고 그런 생각을 해? 정말 미친 거 아니야? 돈 줄게. 얼마면 돼? 너 얼마 전에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여기서 돈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오빠처럼 미친놈인 줄 알아? 너 여기서 언니 편 들어서 오빠 이혼당하게 만들래? 아니면 내 돈 받고 조용히 있을래? 어떻게 그런 비밀을 만들어? 난 못해. 난 언니한테 그런 비밀 못 만든다고. 거짓말 해달라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입 닫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게 왜 어려운 건데? 내가 너 예전에 도둑질하다가 경찰서 간 거 엄마한테 확 말해버린다? 중학생 때 일을 왜 또 꺼내는 건데? 알았어, 말 안 할게. 조용히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오빠가 이런 식으로 돈으로 매수하며 협박하는 바람에 정혜는 돈을 받고 모르는 척하고 있었다고 하죠. 수정이도 제 남편이란 걸 뻔히 알면서 오빠를 만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정혜가 수정이 입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죄책감에 잠을 못 이루던 정혜가 수정이를 만나 오빠를 만나지 말라고 설득시키려고 했답니다. 유부남을 왜 만나려고 하냐고 다른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 수정이 충격적인 대답을 했다고 하더군요. 남자? 나 남자 만날 생각 없어. 만나서 엔조이하기에 유부남이 딱 좋지. 싱글들은 한두 번 관계하면 꼭 자기 여자라고 생각하고 덤벼들어서 골치 아프다니까. 그런데 유부남이 뒤끝이 없어. 내가 해봐서 알아. 뭐? 너 정말로 유부남이랑 사귀어 본 적 있어? 몇 번 있었어. 용돈 준다니까 만난 거지 뭐. 정혜는 얌전한 줄 알았던 수정이에게 이런 발칙한 면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정혜에게 이런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이제 오빠와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빠의 뺨을 후려갈기고 깨끗하게 갈라서 버리고 싶었죠. 그런데 제 발목을 잡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교사라는 제 직업 때문이었죠. 제가 이혼하면 학교에 소문이 날 것 같아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중학교의 여교사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을 했는데 정말 웃기는 건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그 여교사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에게 이혼을 당했다는 말로 와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한사코 아니라고 했지만 다른 교직원들은 앞에서 소문이 이상하게 났다며 위로해놓고 뒤에서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날 리 없다고 수군대었죠. 그렇게 그 여교사는 따돌림을 당하면서 겉돌다가 그런 소문들이 학생의 귀에 들어가 학부모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불륜녀에게 맡길 수 없다는 학부모들의 공개적인 항의에 그 여교사는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 여교사가 이제는 제가 될 것 같아서 무섭더군요. 꼭 그렇게 소문이 와전돼서 내쫓길 거라는 근거는 없었지만 갈등과 고민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정혜에게 온 문자를 보고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 이것까지 숨기면 언니한테 정말 못된 짓 하는 것 같아서 말해. 우리 엄마도 오빠가 바람 피는 거 알게 됐는데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내가 결혼해서 이런 짓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더라. 밤새 고민하다가 가족이랑 연 끊길 각오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놔. 내가 언니를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거 알지? 언니가 오빠랑 정리하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시어머니도 저를 속이다니 오빠를 이혼만 해주고 보내줄 수가 없더군요. 정혜의 문자를 보고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른 정혜와 수정이에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 오빠랑 연락하거나 만나지도 마. 저는 여러 번 정혜와 수정에게 오빠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입에 자물쇠를 채우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빠는 수정이와 연락이 끊겨 아쉬웠는지 제가 주말에 올 때마다 부부관계를 원했어요. 하지만 여러 여자들과 어울리던 그 인간과 잠자리를 갖고 싶지 않았죠. 오늘은 좀 피곤하네. 그냥 쉬고 싶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알았어. 귀찮게 안 할 테니까 먼저 자. 저는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오빠가 꼴 보기 싫어서 자는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오빠는 저를 슥 쳐다보더니 거실로 나가더군요. 엄마. 집사람은 자고 있어. 괜찮으니까 말해. 수정이 그년이 전화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오빠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오빠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니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어림잡을 수 있었어요. 알겠어, 엄마. 내가 정리한다니까. 무슨 가정이 깨져. 내가 조심해서 지금까지 안 들켰는데. 그리고 수정이 내가 정리했어. 다른 남자 생겼는지 나 차단한 것 같더라고. 혜미도 정리한다니까. 알겠어. 잔소리 좀 하지 마. 만난 지 3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바로 정리해. 나도 시간 필요하니까 기다려줘. 오빠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또 만나고 있었습니다. 혜미라면 저도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오빠가 일하는 벤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이었죠. 오빠가 전화 통화하는 걸 계속 들어보니 교사라는 직업을 포기한 것도 혜미라는 내연녀가 마음에 들어서 선배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저와 결혼을 한 뒤에도 그녀와 내연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오빠는 시어머니께 비밀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을 하더군요.
정리할 거니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도 비밀은 확실히 지켜야 돼. 알겠지? 둘의 전화 통화를 들은 저는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지 당장 이불을 던지고 나가서 오빠의 멱살을 잡고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죠. 하지만 제대로 된 복수를 위해 입술을 꽉 깨물고 억지로 참았습니다. 외도 증거를 확실히 잡아 법정에서 이기려고 집안에 카메라를 숨겨놨습니다. 연차 내놓고 출근하는 척했다가 집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역시나 남편이란 작자는 제가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휴가까지 냈는지 사무실에 가지 않고 혜미란 여자를 데리고 왔더군요. 오빠와 혜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마자 따라갔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데 둘이 히히덕거리는 게 들리더군요. 둘의 외도가 확실히 찍힐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죠. 지금 잘하는 짓이다. 나 몰래 이러고 다니니까 좋아? 여보, 나는 그게 아니라 더 이상 속이려고 들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 이 여자 말고 수정이라도 잔 거지? 아니, 뭘 털어놓으라는 거야. 수정이랑 잔 건 또 뭐고? 당신 갑자기 와서 왜 그러는 건데? 혜미는 근처에서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 그거 가지러 온 거야. 오빠, 끝까지 거짓말할 거야? 정혜랑 수정이가 전부 다 말했다고. 당신이 진짜 이 집에 들어와서 서류만 확인했는지 몰라도 당신이 이 여자랑 한 짓도 카메라에 찍혔어. 제가 숨겨놓은 카메라를 꺼내니까 오빠가 놀라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아니라고 혜미 눈에 뭐가 들어가서 봐준 거라고 하는데 가짜는 변명을 늘어놓는 오빠의 뺨을 힘껏 갈겨버리고 말았죠. 이 미친놈아, 이렇게까지 다 들켜놓고 거짓말을 해? 당신 이혼소송 당하면 재산이란 재산 다 뺏길 줄 알아. 내가 곧 죽어도 당신 빈털터리 만들 거라고. 여보, 혼자 있다 보니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쳐서 해선 안 되는 짓을 저질렀어. 한 번만 용서해줘. 뭐? 용서? 필요 없어. 당장 이혼해. 너 같은 바람둥이에 거짓말쟁이하고는 같이 못 살아. 정혜고 수정이가 증인이고 이 동영상이 증거니까 7년을 속인 대가는 내가 전부 받아낼 테니까 도망가지 말고 있어. 당신 어디가? 짐은 갑자기 왜 싸는데? 우리 대화하자. 오해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지. 이거 나 대화는 무슨 대화? 내가 사과할 기회까지 줬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려는 사람이랑 대화할 생각 없어. 그리고 나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단 하루라도 한 지붕에서 한 이불 덮고 살 생각 없다고. 그렇게 제가 이혼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오빠가 또 시어머니에게 일렀는지 시어머니께서 득달같이 절 찾아와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사정을 하더군요. 얘야, 한 번 바람 폈다고 이혼이라니. 누구나 한 번은 실수를 하는 법이잖아. 게다가 넌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 교단이 보수적인 거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참아다오. 제발 부탁한다. 어머님은 그런 말 할 자격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친 척하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게 해주마. 어? 시어머니는 엎드리다시피 제게 빌었고 오빠도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를 했어요. 제가 불안해할까봐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신혼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며 사랑을 속삭이는데 흔들릴 수밖에 없더군요. 몸이 멀어져서 외로웠던 거라고 호소해서 이사를 가서 다시 살아볼까 고민이 됐어요. 오빠가 그 뒤로도 자기가 바람을 피면 있는 재산을 다 내놓겠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울다가 쓰러졌단 소식에 동정이 일었죠. 그런데 오빠의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눈물이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오빠에게 보낸 문자가 아주 소름 끼치더군요. 그년이 이혼하자고 날뛸 때는 성질 죽이느라고 아주 힘들었다. 이혼은 안 된다. 위자료가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네가 왜 잘못했니? 그년이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네가 바람피는 거지. 혜미 집안만 좋았으면 그 애랑 결혼시켰을 텐데. 에휴, 골치 아프게 시리.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뚜껑이 확 열려버렸고 제정신이 아니게 됐어요.
당장 수소문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혼 소송을 해버렸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소송 서류를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자료가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그럼 아들 단속을 좀 잘 하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이젠 어머님이 가진 재산 전부 긁어가야 성질이 풀리겠어요. 얘야, 갑자기 왜 그러니? 위자료는 또 무슨 말이고? 어머님이 보낸 문자 다 봤어요. 제가 여자 구실 못하니까 바람 피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불만이시면 그냥 이혼시키시지. 왜 그러셨어요? 문자를 봤다고? 아니야. 내가 홧김에 보낸 문자라고. 우리 소송 같은 거 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 어? 시어머니가 급하게 제 바지를 잡고 매달렸지만 확 밀어내고 말았죠. 저는 수정이와 혜미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고 위자료를 확실히 받아 챙겼습니다. 아파트와 오빠가 가진 재산 대부분을 받아내 시댁을 알거지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오빠가 바람을 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갔는지 벤처 사무실에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이혼한 뒤 학교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3개월 만에 서울에 있는 학교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치부를 알게 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됐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 참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 희망이 없는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보다 새로운 인생을 찾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으시고 저처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불륜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없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